예, 이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화를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윈터 호러 토크 또 찾아뵌 오인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영화 칼럼니스트 이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화 월화 상영을 끝나고 바로 이렇게 윈터 호러 토크를 또 하게 됐는데 저희가 네 번째죠? 네 번째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크리스마스에 이런 영화를 봐야 되나.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그리고 지금 아마 와주셔서 그 크리스마스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네. 저는 두 가지 부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전 세계에서 네. 호러 영화를 안 보고는 잠 못 이루는 사람. 또 하나는 예. 오인천 감독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아. 네. 뭐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뭐 감독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오늘 그 어떤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좀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리스마스를 앞둔 좋은 덕담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예. 예,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할 영화가 월화인데 네. 제가 이제 월화를 뭐 보신 분도 있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안 보는 분도 있으니까 네. 이게 월화 같은 경우에는 좀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월화는 지금 오인천 감독님의 신작 월화는 그 예전에 권철희 감독님이 1967년에 만들었던 월화의 공동묘지를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석이라고 하면 이게 그 월화의 공동묘지에 있던 기생의 묘가 실제 있다는 걸로 해서 페이크 다큐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좀 신기한 거를 좀 알았던 게 1967년도에 이 영화가 아세아 극장에서 관객이 한 5만 정도 들었더라고요. 아, 근데 뭐 그 정도 관객의 뭐 그거는 뭐 현재 수치로는 알 수가 없는데 예. 제가 좀 놀랬던 거는 뭐 이 영화에 뭐 박노식 씨나 도금봉 씨 이런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나왔던 거는 뭐 익히 알려진 건데 네.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고전 공포물로는 첫 번째로 DVD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서 외국에 자연스럽게 디지털 DVD가 나오다 보니까 네. 외국에 알려져서 그러니까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에서도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점은 네. 이 영화가 그 여곡송화국 월화의 공동묘지가 유명세는 있는데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감독님 뭐 그런 면에서 좀 만들 때 애로사항이 있었지도 않을까 하는 네. 그 생각도 든 오늘 뭐 진행을 하면서 네. 이야기 나누면서 차차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좀 이제 뭐 일단 영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월화의 공동묘지를 좀 소재로 삼았던 이유 네. 그거를 좀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뭐 이렇게 좀 했던 뭐 답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예전부터 이러한 고전, 특히 뭐 한국 고전 장르 영화를 좀 재해석해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좀 강했습니다. 단순 리메이크라기보다는 좀 재해석을 통해서 좀 새로운, 그러니까 고전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좀 작품을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월화의 공동묘지도 있어서 예전부터 갖고 있던 관객으로서 보고 싶어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이번에 그 타이밍에 맞아서 페이크 다큐라는 그런 형식도 예전부터 워낙 좋아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고전 고전 장르 작품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과 페이크 다큐의 형식을 만들고 싶은 그 두 가지의 욕망이 충돌해서 이번에 만들게 된 겁니다. 좀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월화의 공동묘지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DVD가 나오기 전에 본 사람들이 예. 사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예. 특히 뭐 저는 70년대생인데 70년대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67년에 개봉을 했고 네. 극장에서 그 제 세대가 본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세대가 비디오를 이렇게 많이 봤던 비디오 1세대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네. 그 시대가 보통 또 헐리우드 영화라든가 홍콩 영화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한국 영화가 방화라고 불리우던 시기였고. 예. 근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월화의 공동묘지를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예전에 그 어릴 때 TV도 이게 전설의 고향 에피소드인가? 라는 생각에 그렇죠. 밤에 TV도 방영을 해줄 때 영화로 봤었거든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정말 너무 무섭게 봤었어요. 그때는 뭐 귀신 영화다 보니까 또 정말 너무 무섭게 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른 작품들과 장르가 섞이면서
이게 뭐 저번에도 했던 말이었지만 내 다리 내 나가 월화의 공동묘지였나? 전설의 고향이죠. 헷갈리기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다시 한 몇 년 전에 다시 그 보게 된 거예요. 그 케이블 통해서 월화의 공동묘지가 방영을 해줘서 다시 보니까 아 내가 예전에 봤던 정말 인상적이었던 이미지와 아 이때는 내가 정말 기억하지 못했던 아니면 그 다른 영화한테 헷갈렸던 그런 이미지가 다시 좀 퍼즐이 맞춰지면서 와 이거 진짜 재밌구나 라고 생각이 그러한 다시 좋게 봤고 또 몇 년 전부터 그 유튜브 한국영상자료원의 그렇죠.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영화를 뭐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이제 생겨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정말 기회가 닿는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서 그때 욕망이 좀 시작을 한 거죠. 더 커진 거죠. 더 커진. 네, 더 커진 거죠. 예.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하나 욕망이 재해석의 욕망이고 예. 또 하나가 페이크 다큐였는데 네. 페이크 다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적인 의미의 페이크 다큐가 첫 번째 시작은 블레어 위치고 예. 또 하나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예. 그 파라노멀 액티비티거든요. 네. 근데 그 페이크 다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든가 아니면 좀 눈여겨봤던 작품이 있는지 네. 그것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크 다큐 말씀하신 대로 그 블레어 위치나 파라노멀 액티비티 그런 작품 워낙 REC 그런 작품도 워낙 제가 매우 좋아하는 페이크 다큐 작품들이고요. 그 페이크 다큐 스타일이 이게 뭐 극중 카메라 화자가 1인칭 시점으로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일반적인 극영화랑 다르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카메라가 대사를 한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그렇죠.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또 다른 게 시선의 영역으로서 매우 매력적이더라고요. 물론 그에 따른 이야기상이라든지 표현상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도 좀 큰 장르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그 인상적으로 봤던 그 페이크 다큐 혹은 뭐 파운드 포티지 작품으로는 그 말씀드렸던 그런 작품들뿐만 아니고 최근에 작품으로는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그 소름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크립. 예. 예. 그 작품을 정말 인상 깊게 봤었고 그리고 그 일본 감독님이신 시라이시 코지 감독님의 원컷. 예. 그것도 유명하죠. 예. 그 작품이 좀 인상적으로 좀 봤었습니다. 블레어 위치 이후에 사실 그 블레어 위치는 유명한 영화긴 하지만 예. 그 페이크 다큐를 산업적으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예. 네, 파라노멀 액티비티는 예. 그 장르를 거의 산업의 어떤 위치로 올려놓으면서 네. 그 이후에 아류작이라고 할 수 있거나 그 장르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들을 보면은 만듦새가 좋은 작품도 물론 있지만 네. 대다수가 그렇게 좋은 영화가 없거든요. 네. 특히 한국에서 페이크 다큐가 네. 그러니까 인상적이기보다는 나왔던 영화가 페가랑 네. 그 내비게이션 이 정도가 예. 있는데 예. 그 영화들이 제일 문제가 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마지막 장면에서 시점을 전적 시점으로 돌려버려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의 어떤 약속을 어긴 거죠.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그거는 어기지는 않았지만 네. 영화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공포 영화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네. 그다지 지금 뭐 페이크 다큐도 없고 근데 네. 이번에 우연인지 뭐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두 예. 영화를 내놓고 예. 지금 개봉을 시켰는데 이게 먼저 만들었던 영화가 야경이고 그 다음이 월화죠. 예. 야경 죽음의 택시를 먼저 촬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어서 월화를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예. 그 페이크 다큐를 그 어떤 그 팬으로서 좋아할 때와 네. 이 영화를 실제 연출하는 건 다르거든요. 예. 연출할 때 느꼈던 장점. 네. 하지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 예. 이거 좀 내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들이 있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 그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게 페이크 다큐 예? 뭐 소리 들렸는데 누가 예. 그 관객분께서 지금 주무시다가 깨셨나 봅니다. 네, 집중력을 좀 예. 이게 좀 안 좋아요 태도가. 페이크 다큐 스타일로서 그 장점 매력을 좀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카메라가 화자로서 이게 이야기를 하나의 또 다른 그 주요 캐릭터 등장인물로서 이야기를 같이 이끌어간다라는 게 가장 그렇죠. 큰 장점의 매력이고 가장 큰 단점은 아마 페이크 다큐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의 대부분이 느끼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 된다. 음. 어떠한 상황이든지 카메라를 왜냐하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떤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든지 급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카메라를 놓고 도망을 치거나 다른 더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 영화적 약속을 계속 예, 이끌어가야 되니까. 영화적인 약속을 이끌어나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를 감정이입을 하는 일반적인 극영화의 시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건 말도 안 돼. 라게 되는 거겠죠. 감독님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도 계속 찍어야 된다를 강조하더라고요. 계속 그거를 네. 어떻게든 이거 카메라를 네. 끄면 안 된다. 끄면 안 된다. 촬영을 멈추면 안 된다. 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태생적인 한계이면서 어찌 보면은 그 돌파를 해야 될 만한 또 다른 끊임없는 좀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빠뜨린 영화가 있는데 저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들 중에서 아까 그 크립이라든지 원컷도 얘기했지만은 그 조지 로메로 감독님께서 만드신 그 랜드 오브 다이어리. 다이어리 오브 더 다이어리, 데드 그 작품이 파운드 포티리 스타일이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촬영을 해야 하는 그 좀비가 습격하는 그 작품도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극중 등장인물이 죽을 때 슛미라고 말을 하잖아요. 슛미가 본인을 총을 쏴라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고 슛 촬영을 해라 라는 말도 이중적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좀 매우 좀 인상적. 영화 준비하시면서 그러면 일부러 찾아본 영화도 좀 있으신 거예요? 이거 참고 삼아 좀 해야 될 거지. 이거저거 페이크 다큐를 일부러 찾아보신 것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좀 최근의 작품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놨고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작품들 중에서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찾아본 장르도 있죠. 뭐 데빌 인사이드라든지 뭐 좀 장르는 다르지만 그 J.J. 아브람스가 제작을 하고 매트 리브스 감독님이 연출한 클로버필드 1편이라든지 뭐 그러한 작품들도 다시 한번 찾아 좀 보게 된 거죠. 근데 좀 제가 재미있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이게 페이크 다큐가 보통 시작을 하면은 뭐 파운드 푸티지라고 장르라고 하는데 좀 문자가 딱 나오잖아요. 뭐 발견됐다, 뭐 FBI 뜨고 뭐 이러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기묘한 이야기처럼 액자형 구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신선하기도 하면서 페이크 다큐 장르로 치면은 되게 낯선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연출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작이라기보다는 그 원전으로서 그 기능을 한 그 월화의 공동묘지가 시작을 할 때 극 중에 그 하태봉이라는 이름의 변사가 놀라지 마십시오라는 대사로 이 해당 월화의 공동묘지를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변사가. 그 상황 앞부분 인트로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오마주라고 저도 느꼈는데 또 하나 좀 신기한 거는 화면을 이렇게 계속 바꿔오면서 보여주거든요. 하나로 그냥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 어떤 그 구도로 계속 보여주는데 그거는 어떻게 왜 연출을 그렇게 하셨는지. 원작은 안정된 카메라의 그 시선으로 그냥 평이라기보다는 좀 안정되게 보여주는데 저는 그거랑 반대로 하고 싶었어요. 좀 시선을 다양하게 주면서 좀 시작부터 좀 뭔가 좀 불길하고 불안하고 좀 그 변사로 변사로 출연하는 등장인물이 뭔가 좀 얘가 이 사람도 뭔가 좀 느낌이 좋지 않다라는 좀 무의식적으로 쭉 불길한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사운드도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 카메라도 그런 식으로 막 끊임없이 무슨 변칙적인 앵글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분위기를 좀 고조를 시킨 것도 좀 있긴 합니다. 뭐 원작 얘기를 자꾸 해서 조금 약간 실례되기는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 나오는 그 분이 월화의 공동묘지 대사를 그대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원작을 본 사람들은 바로 그냥 느낌이 딱 오는데 안 본 사람들한테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대사가 되게 좀 이런 표현 웃기지만 생뚱맞다. 근데 그것도 그 오마주로 해서 생각을 하시고 좀 일부러 좀 무리하더라도 좀 생뚱맞다. 안 본 분들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뚱맞더라도 제가 넣은 겁니다. 이름도 일부러 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춘식과 한수라고 또 월화의 공동묘지의 등장인물 캐릭터 이름을 따왔지만은 실제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예 좀 다른 캐릭터들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어디까지는 리메이크가 아닌 그 원전을 통해서 재해석을 한 새로운 영화라고 새로운 페이크 다큐 공포 영화다라는 느낌이긴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월화의 공동묘지를 많은 부분에서 빚을 지고 있는데 예. 굉장히 의외의 영화가 극 중에 나와서 좀 놀랐어요. 예. 그 준섭이 예. 그 가발을 이렇게 들고서 얘기할 때 예. 뭐 외과 의사가 있고 뭐, 네. 뭐 부인이 있고 간호사와 무슨 문제가 뭐 바람을 폈고 하는데 예. 그게 이만희 감독님 마의 계단의 맞습니다. 영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그대로인데 예. 그거는 왜 넣으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만희 감독님을 워낙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님이고 마의 계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거니와 지금 봐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님의 그런 일련의 스릴러 장르 영화들의 완성도와 전혀 한국의 떨어지지 않는다. 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전부터 좋아했던 장르이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대입을 한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의도적으로 넣은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듣다 보니까 예. 제가 마의 계단을 예전에 영상자료원에서 상영할 때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기억력이 썩 좋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예. 근데 사실 그 마의 계단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월화의 공동묘지랑 마찬가지로 본 예. 사람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 고전 영화 정말 사랑하거나 영화 공포하거나 네. 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나 좀 아는 영화인데 마의 계단을 넣어서 좀 놀란 면도 있었고 거기서 네. 이제 이만희 감독님에 대한 존경은 내가 느꼈는데 예. 그럼 팁을 좀 주자면은 예. 다른 어떤 오마주라든가 좀 넣으신 네. 거 있습니까? 이만희 감독님의 마의 계단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 풍덩 빠뜨려서 스스로 올라오는 그 부분은 그 뭐지? 앙리 조르지 클루즈 감독의 디아볼릭 그 부분은 살짝 따온 겁니다. 저한테는 그 샤론 스톤과 이자벨 아자니가 출연하고 그 제레미아 채찍 감독님이 연출을 한 1994년 작품은 저한테도 친숙하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따와서 두 가지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어찌 보면은 뭐 속된 말로 뭐 무슨 영퀴냐라고 그럴 수도 있죠. 여쭤보긴 했지만은 맞습니다. 근데 감독님을 보면은 참 어떤 그 시네필의 피를 정말 이 끓어오르는 피를 억제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는데.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아니 저는 근데 이만희 감독님에 대한 존경을 그렇게 보여준거나 여러 면들이 좀 되게 신선했거든요. 예. 고전 영화를 어떤 좀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되지 않아야 되나. 영상자료원에 한번 전화를 제가 드려야 되나요? 아유, 좋죠. 고전 중에서 재밌는 영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누구나 익히 들어는 봤지만 아무도 정작 실체를 확인한 사람은 드문 게 고전이잖아요. 그렇죠. 전에 호러 토크 때도 얘기했던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전을 이끌면서 고전과 현대 고전의 작품들과 지금 현대의 작품들이 서로 상호 긍정적인 교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지금 뭐 몇 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숨겨진 영화가 있다면은 뭐 감독님한테 따로 뭐 그 페이스북이나 있는데 정답을 말하면은 상품이 가나요? 예, 저희 그 제작사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로 그런 관련된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맞으면은 저희가 저희 대표님이나 이사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릴 겁니다. 네. 믿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극 중에 빨치산을 언급을 한 거는 맥락은 다르지만은 김성종 작가님의 그 원작이기도 했던 최후의 증인에서 약간 좀 모티브를 얻은 것도 있고 제가 그 원작 최후의 증인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올타임 페이보릿 장르 소설이거든요. 거기서 영감 얻은 것도 있습니다. 뭐라 그냥 간단한 공포 영화인 줄 알았는데 네. 한국 영화사의 걸작들이 다양하게 녹아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그 이야기들,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좀 녹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한국 고전들과 뭐 그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 예. 연기를 직접 하셨어요. 극중 카메라맨으로 나오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예. 연기 욕심이 조금 남다르신 것 같은데. 연기 욕심은 제가 뭐 크게 많지는 않고 이 야경 죽음의 택시도 그렇거니와 월화에서도 카메라맨의 입장에서 그 연기라기보다는 목소리로서 출연을 했는데 항상 느끼는 거죠. 연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연기 처음 하신 건가요? 한예종 다닐 때 그 단편으로서 뭐 맞아 죽는 역할, 뭐 그런 좀 시체 역할 그런 건 해봤지만은 대사가 있는 캐릭터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연기를 직접 하신 거에서 제가 지금 잠깐 떠오른 건데 그때 그 이 영화 언론 시사회를 할 때 질문 중에 하나가 배우들한테 감독님이 카메라를 가지고 잡고 연기를 하니까 어떠냐.
근데 그때 배우님들이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때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힘들다기보다는 적응이 안 됐었겠죠. 근데 저는 도리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예. 감독님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연출하는 사람이 예. 앉아서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찍는 거를 보고 있는 것과 예. 자기가 들어가서 지금 찍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배우들하고 연기를 하고 있고. 예. 근데 그게 그 상황을 쉽게 이렇게 뭔가 몰입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 그 상황 속에서 여러 어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복잡하기도 했죠. 네. 이거 여러 가지 이게 제 대사 타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상대방 그 연기자분들의 연기랑 그런 캐릭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찍어야 되나 촬영에 대한 것도 동시에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한 면도 없진 않았지만은 뭐 다행히 뭐 출연해주신 배우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고 뭐 어차피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 때문에 복잡함보다는 빨리 이 작품 이 영화를 빨리 찍고 싶다. 빨리 찍고 싶다. 그죠? 이 작품이 정말 머릿속으로 시나리오 텍스트 상으로만 이게 구성되어 있던 이야기가 정말 영상으로서 표출되는구나. 그런 기쁨이 더 크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보통 영화와 페이크 다큐는 문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촬영을 하시기 전에 예. 뭐 리허설이라든가 예. 그리고 또 전통적인 촬영법이 저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좀 리허설을 어떻게 하셨나 아니면 뭐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리허설 같은 경우는 뭐 연기 같은 경우는 그 전체 리딩을 하고 개별적으로 배우는 미팅하면서 캐릭터에 대해서 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좀 촬영적인 면에서는 수시로 테스트 촬영. 요즘은 뭐 핸드폰 같은 경우 워낙 발달을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이게 충분히 테스트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테스트 촬영을 수시로 하면서 이 1인칭 시점으로서 이게 어떻게 이게 기능을 하나 그러한 좀 뭐지? 찍기 테크니컬적으로 전에는 예. 그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찍어보셨겠네요. 스마트폰은 웬만한 거 다 해봤죠. 앵글을 미리 다 해보시고. 워낙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예 그래서 뭐 장비 요즘 뭐 더 다른 감독님들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지점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기술이 더 발달할수록 점점 장비나 뭐 그런 테크닉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점점 더 솔직히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은 스마트폰을 찍은 영상이라 하더라도 워낙 좋은 영상들의 퀄리티 좋은 영상이 많으니까 도리어 장비랑 뭐 기술이 더 발달할수록 더 이야기, 어떠한 소재, 아이템, 또 그리고 더 근본 이야기의 근원으로 더 많이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페이크 다큐가 저는 그냥 볼 때는 되게 찍기 쉬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그 페이크 다큐랑은 다르지만 다르덴 형제 그 영화 중에 내일을 위한 시간 그 영화의 글을 보니까 다르덴 형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리허설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걸 들어갔을 때 한 번에 찍기 위해서. 근데 페이크 다큐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다르덴 형제 그 작품은 못 봤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리허설을 촬영 들어가기 전에 뭐 대본 리딩, 뭐 대사 리딩, 캐릭터 관련된 그런 리허설을 통해서 리허설을 많이 하죠. 현장에서 바로 슉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정말 많이 사전 준비가 많이 해야 되고 일단 해당 배우분들하고 그 이야기 논의를 많이 해야 동선도 되게 동선 어디부터 어디까지도 짜야 되고 이 부분은 만들어진 소리 이 부분은 현장 소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운드를 신경 써야 되는지 왜냐면 페이크 다큐가 그렇죠. 어찌됐든 극영화이긴 하지만은 다큐멘터리라는 거를 겉으로 표방을 하는 장르다 보니까 음악으로서 감정을 고조시킬 수가 없거든요. 배우들은 어떻던가요? 배우들 사실 페이크 다큐 연기해본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다 처음이었죠.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우분들한테는 이거는 극영화다. 극영화인데 직접 카메라에 1인칭 시점으로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극영화이면서 마치 그러니까 극영화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의 그 메소드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점을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죠. 리딩하면서 그런 거 준비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뭐 페이크 다큐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게 시나리오의 대본이 이렇게 대사 있긴 하지만은 해당 그 배우분한테 당신이 이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 것 같냐 라고 해서 의미만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배우분이
그 대사에 맞춰서 좀 이렇게 그 지점으로 간 것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보통 영화를 이렇게 뭐 배우 처음에는 이제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있고 예. 감독이 가장 그 영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캐릭터를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배우가 가장 이해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 연기를 하면서 그게 역전되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낯설어하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감독님의 감독님의 어떤 디렉팅보다는 배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면들이 좀 예. 있었을 건데 그때 쾌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영화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극 중에서 제가 그 카메라맨으로서 약간 예. 어벙한 양준일이라는 예, 그렇죠. 님의 그 예. 카메라맨 연기했는데 제가 어차피 위치가 가장 낮잖아요. 예, 그렇죠. 항상 구박받고, 예, 구박받고. 반말 듣고. 예, 저를 구박하고 저한테 반말하면서 동생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극중 캐릭터 동화가 되고. 와, 그런 거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대사를 막 던진 거네요. 그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그러니까 대사 상황은 있긴 했지만은 더 감정이입이 되면서 실제 그 캐릭터로서 동화되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편집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신 거군요. 근데 매우 좀 재미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좀 전에 그 극중 이름 양준일을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 영화를 저는 처음에 그때 언론 시사 때 네. 그 월화를 봤는데 네. 월화에서 가장 놀랐던 지점이에요. 예. 양준일이라는 이름을 딱 쓸 때 양준일. 네, 예. 뭐 양준일 쓸 수 있다. 예. 근데 영어로 리베카 양을 쓰시길래 아유 지금 이게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앉아 계신 관객님이나 뭐 그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양준일이라 뭐 리베카 이거 듣는 순간에 예. 뭐 저 연관성 없는 저런 얘기 뭐 하고 있나 이러는데 예. 80년대 말에 등장했던 한국의 뉴잭 스윙의 선구자 가수 양준일 뉴잭 스윙을 거의 들어왔다 생각하면 되죠. 한국 뉴잭 스윙에. 그 이름을 연상을 하는 순간 리베카가 나왔을 때 저는 네. 아, 이 사람 취향이 독특하구나. 네. 그 양준일 그때 당시에 그 현진영에게 밀려가지고 망했던 건 아시죠? 그럼 20까지 나왔습니다. 네. 가나다라 마바사와 댄스 위드미 아가씨는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네. 많이 재평가를 받고 회자되는 좋은 노래입니다. 참고로 그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 양준일 씨에 대한 어떤 리플들이 예. 대부분 지드래곤이 예. 양준일의 예. 뭐 양준일이 그러니까 지드래곤의 상위 호환 버전이다. 예, 이미 25년 전에 네. 이미 나왔었다. 그 특히 뭐 댄스 위드미 아가씨 퍼포먼스는 예. 뭐 그 당시 방송 정지 먹을 정도로 그 예. 80년대 예. 부비부비 춤을 추시고 예. 그래서 거의 획기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그램에 4주 연속 출연을 하고 그래서 인기가 매우 많았던 가수였거든요. 마치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그 꽃미남 가수죠.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그 양준이라는 캐릭터를 쓴 이유가 그 양준이라는 가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팬심에 의해서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양준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 정말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너무나 예. 잊혀진 가수를 예. 이렇게 복원을 시키는구나. 눈물을 멈추리라. 참고로 리베카. 이거 지금 리베카 가사입니다. 리베카. 근데 양준일 그 이름 쓰면서 예. 이게 그 어떤 존경을 바쳤는데 네. 근데 왜 앞에 영화에서는 양준일 씨 노래를 안 쓴 거죠? 네? 그 앞에 전작 잡아야 산다나 예. 소녀괴담에 삽입곡으로 쓸 수도 있었잖아요. 예. 왜 안 쓰신 거죠? 도리어 지금 같은 경우가 야경 죽음의 택시나 월화 같은 경우가 저희도 개인적인 제가 정말 막 하고 싶은 작업에 조금 더 또 묻어나는 작품이기 네.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쓰시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거죠? 있긴 있었지만은 참았죠. 마음은 있었지만은 참았죠. 음악 감독님이 이거 뭐지 하더라고. 아니요. 지금 아직 그렇게 제안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나만의 추억의 가수 했는데 언젠가는 다른 기회에 한번 좀 활용이라보다는 다른 기회에 한번 좀 영화에 삽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극중 캐릭터 이름으로서 리베카를 좀 활용을 한 겁니다. 물론 페이크나 크다보다 음악을 쓰지 못했지만요. 근데 참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들을 오마주를 바치면서 예. 한국 가요사의 잊혀진 지점을 복원을 하셨어요. 복원이라기보다는 저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양준일을 재평가라기보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유튜브에 양준일 리베카 혹은 양준일 댄스 위드미 아가씨, 양준일 가나다라 마바사 쳐보시면은 와, 그 당시에 한국에도 이런 뉴잭 스윙 스타일의 음악이 있었구나
라고 아마 놀라실 겁니다. 주스 이전에 나왔죠. 주스 전이죠? 예.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데뷔를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봤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때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천장지구가 나왔었고 정전자가 개봉했었고. 자, 근데 요 양준일 씨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예. 양준일 씨 뭐 유튜브 가면 동영상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슈가맨에서 보고 싶다. 예. 저도 너 보고 싶은 가수입니다. 양준일 씨가 근데 얼마 전 방송 몇 년 전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예. 이제 뭐 추적을 해보니까 예. 일산에서 영어학원 강사하신다는 얘기까지 저도 들었거든요. 봤습니다. 일산에서 쪽집게 영어 강사 네. 혹은 영어학원 원장님을 하신다는 저도 그런 풍문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방송도 하는 김에 예. 기록도 남기고 네. 양준일 가수님에게 예. 한 말씀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아티스트 양준일님, 저 영화감독 오인천입니다. 저 이번에 월화를 통해서 이게 좀 양준일이라는 이름의 이름과 양준일이라는 이름과 리베카라는 노래를 좀 다른 의미로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불러드렸습니다.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 자체로 흘러드리겠지만은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저희 페이스북 메신저 혹시나 뭐 SNS를 하신다면 저희 페이스북 메신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달음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사인도 받겠습니다. 이러다가 무슨 양준일 씨 헌정 영화라도 하나 만드실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가나다라 마바사로 한번 할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어이없단 뜻이야. 어이없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거는 감독님의 개인 취향 같고 제가 볼 때 상업성은 댄스 리듬이 아가씨. 댄스 리듬이. 아가씨. 근데 그 댄스 리듬이 아가씨가 지금도 흔히 잘 안 쓰는 영어로 노래를 불러요. 영어로 노래를 불러요. 영어로. 이거 와. 나는 클럽에 갔다. 클럽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났다. 나와 함께 춤을 추시려 하는데 와 지금도 영어로 노래 부르는 거 없잖아요. 한국 가요 중에서 사이사이 랩으로서 네, 그렇죠. 부르고 그래서 좀 많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댓글로 뭔가 막 달려.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네요. 이용철님께서 두 분 더워 보이네요. 파카 좀 벗고 두 분 영화 GV예요. 양준일 얘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양은복님이 대화는 점점 산으로 파카 벗으라고 하시네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리셨다고 해서 아무튼 양준일은 그렇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양준일 그 가수의 그 가나다라 마바사 얘기하시면서 영어 랩을 얘기하셨잖아요. 예. 제가 이 영화에서 그 전화일기라고 그 1938년에 그 박형림, 김혜흥 씨 노래를 넣으셨더라고요. 예.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로 찾아봤거든요. 예. 노래가 있더라고요. 정말 있는 겁니다. 그거 만든 노래 아닙니다. 근데 이 노래가 웃긴 게 거기 일단 그 준섭 역으로 나오신 분이 부른 것과는 느낌이 되게 다르고 이 음악이 정말 코믹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거기다가 좀 전에 뭐 영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말, 영어, 일본어 3개국어로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근데 그 노래 어떻게 선곡을 하게 되신 건지.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의미로서 시작을 찾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서치를 해보신 거예요? 노래가 뭐가 있나? 처음 서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작권의 자유로운 음악이 뭔가 있을까 단순한 의미로 찾다가 독립영화답게. 그래서 오빠는 풍각쟁이야가 저작권이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풍각쟁이가 좋고 좋아하는 노래여서 근데 풍각쟁이를 만드신 분인가 부르신 분이 그 김혜송 작곡가님이신 건데 그분의 다른 음악을 자연스럽게 서치하다 보니까 이게 전화일기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마침 영화의 원전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이기도 하고 이 준섭의 캐릭터가 어쩌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암시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맞물려서 그 전화일기를 굳이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준섭 배우님이 그 처음에 이 노래 부르라 그랬을 때 집에서 뭐 물론 유튜브에서 듣고 연습을 했을 텐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노래 이런 노래가 있구나를 되게 신기해하고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은 양준일과 그 전화일기 바로 검색하셔가지고 듣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제가 강원 평론가님도 아닌데 어쩌다보니 한국 예전에 가요를 보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묻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영화에서 그 취향이 정말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뿐만 아니고 더 훌륭하신 감독님들 많은데 뭐 저는 뭐 아, 저 이번에 그 노래 역시 전화일기도 유튜브 리플을 봤더니 재평가 받아야 된다. 예. 그 노래가 상당히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골 때리더라고요. 예, 그렇죠. 속된 말로 지금도 골 때리고 유니크하고 재밌죠. 재치 넘치고.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했었더라고요. 한국 최초의 랩이 아니냐. 아, 그렇겠네요. 정말 말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뭐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어. 떠서도보다 더 일찍이네요. 저는 거기 가사 지금 할로 막 이럴 때 네.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그 당시에 예. 이거 37년에 1937년에 참 대단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노래 다 들으실 수 있고 미미 시스터즈라는 가수가 또 콘서트에서 좀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그 노래도 재밌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그러면 더 하셔도 되고. 더 하셔도 돼요? 아 예. 오늘은 여유 있게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를 이제 뭐 뉴스룸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데. 아유 예. 뭐 딴 거 이제 또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네. 페이크 다큐 중에 이제 뭐 다른 영화들도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페이크 다큐는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장소는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네. 좀 그 약간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월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어딘지 알 수 없는 흔히 볼 수 있을 법하지만은 막상 그 공간에 들어서게 되면 어딘지 알 수 없을 법한 공간을 좀 원했거든요. 근데 알 수 없을 법한 근데 공간. 일반적인 산 속이라고 보면 나무로 좀 숲으로 우거지고 좀 하늘 좀 안 보이는 그런 공간들의 산은 많지만은 좀 어딘가 그러니까 골프장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서 하늘이 뻥 뚫려 보이면서 좀 숲으로 덮여 있는 그런 식의 느낌의 공간을 제가 좀 직접 헌팅하신 거죠? 예. 그래서 파주에서 예, 파주 북부 쪽에 파주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좀 용미리 공동묘지 쪽 근처가 그러한 좀 사각지대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가게 되면 매우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영화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좀 멋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굉장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뭐 어차피 너무 멀리 나가면 또 제작비가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가까운 데로 선택을 하지만 예. 인적이 좀 드물어야 되고 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 되고 예. 그런 장소가 되게 중요한데 예. 약간 한국에서 이런 장소가 있냐는 느낌을 좀 줘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좀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한예종 졸업 단편 그거 만들었던 그 액션 호러 단편 변신 이야기를 파주 근교에서 찍었거든요. 변신 이야기라는 작품을 준비를 할 때 장소 헌팅을 하면서 와 이런 공간이 있었구나.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여기로 와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곳인데 7년이 지나서 다시 6년인가 7년이 지나서 다시 와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심지어 발길이 더 끊겼어.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와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된 겁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예. 아직 저런 곳들이 있나.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극중의 준섭의 대사로서 한국 땅 많이 가봤어요? 뭐 별로 못 가봤을 텐데? 라고 그렇게 대사를 제가 굳이 넣는 이유가 그러한 의미로서 넣은 것도 좀 있는 거죠. 감독님은 이렇게 앞에 뭐 영화 소녀괴담도 만들고 예. 자바야 산다도 만드시고 시비아도 개봉시켰는데 예. 그런 영화들 만들면서 그 장소 많이 가보셨겠네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 많이 가봤죠. 한국 땅 웬만한 데 다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절반도 못 가봤습니다 아직. 그런 마음을 또 그 대사로 네. 넣은 것인가요? 아직 한국 땅은 뭔가 묵묵진한 공간과 흥미롭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장소들 많습니다. 양준일의 음악을 들으시면서. 양준일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리메이크가 좋지 않나요, 근데? 그 얘기 계속하면 악플 달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양준일 씨가 싫어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라도 좀 끌어내야지. 그분 너무 숨어 계시면 이렇게 찾는 팬들이 많은데. 영화로 계속 들어가 보죠. 그럴까요? 네. 이 영화가 뭐 다른데 뭐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딱 그 육안으로 딱 봤을 때 예. 비석의 돈이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비석 뭐 좀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아니면 뭐 제작자한테 처음에 뭐 요구한 게 네. 뭐가 있었는지 예. 어떤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 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언론 배급 시사 때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영화 옥자에 등장하는 비석을 만든 특수 소품 업체에서 만든 그 거거든요. 옥자 아버지인가 그 비석을 만든 곳에서 제작을 한 거고 그 기생 월양지묘 비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비석이 실제 비석은 너무 매끈매끈하고 그래서 영화적으로 카메라에 비춰서 보면은 이게 너무 느낌이 좀 안 살거든요.
그 실제 비서도 운반하기도 힘들고 어차피 영화적인 간지, 진짠지 가짠지, 진짠지 소품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좀 느낌도 좀 원해서 그러한 생각으로 좀 만들게 된 거고 원전이 된 월화의 고동묘지에 나오는 그 비석 같은 경우는 앞에 뾰족하거든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묘사하게 하지만은 좀 그것과는 좀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국내에 그분이 뭐 그 비석 소품 장인이신 거네요? 아니요. 그분이 옥자를 만드시게 되면서 비석을 만들게 되는 그 노하우가 생기셔서 마침 타이밍도 맞아서 예,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비석 지금 어디 있나요? 비석이 지금 스타렉스에 들어있죠? 아 무쏘 그 차량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 그 물건 잘 보관하시나요? 예. 그런 식의 물건들을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 작품에 좀 키워드로서 살짝 제가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다른 의미로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내가 거장이 되면은 네. 이런 것들이 다 영화박물관에 갈 수 있다. 제가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니면은 뭐 비석을 다음 영화 제작비를 위해 가지고 예. 경매로 내놓는다든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매보다도 이 비석이 만들어졌으니까 비석을 소재로 다른 공포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비석 훔치는 사람들 이야기 그런 거요? 아니면 그 스티븐 킹의 원작이었던 그 메일 램버트 감독의 공포의 묘지, 애완동물 공동묘지의 원작이었던 그러한 비슷하게 좀 비틀어서 좀 영화를 만들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묘지 가면은 비석을 꽤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좀 그 비석들 좀 보게 되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좀 현실은 좀 더 가짜 같더라고요. 카메라에 비춰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거 꽤 무겁나요? 지금 비석 소품으로 만든 거는? 한 손으로 줄 수 있어요. 한 손으로. 제 페이스북 사진에도 있는데 한 손으로 줄 수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나 지금 저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고. 그러면은 뭐 한 개 정도 질문을 더 하고 예. 뭐 좀 그냥 됐는데 예.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좀 감독님한테 제일 궁금했던 게 감독님은 그 소녀괴담하고 잡아야 산다가 네. 충무로의 시스템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예. 그리고 12야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그냥 그 소품처럼 만든 느낌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그 큰 어떤 충무로의 시스템에서 영화를 만드시다가 네. 이게 엄밀히 보면 완전한 미국의 인디펜던트 개념이거든요. 정말 네. 독립영화 시스템에서 예. 혼자서 모든 거를 영화 제작부터 배급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게 좀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 그래서 이런 영화가 감독님의 어떤 본질적인 면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영화 작업을 하면서 어떤 느낀 점이나 아니면은 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충무로에서 무슨 좀 다른 어떤 영화를 만들자 이런 요구가 네. 오면은 하실 의향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나만의 독립적인 영화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고집을 하실 건지 예. 그 점이 마지막으로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단편 영화들뿐만 아니고 12야 기꺼이 보고 12개의 밤의 작업 그리고 소녀괴담 잡아야 한다 그러한 1년의 그런 영화들 물론 감사하게도 이렇게 작업들을 좀 작업을 하고 도움 주신 분들의 덕분도 있었고 타이밍도 운도 좋았고 그래서 1년의 작업들을 하면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노하우가 좀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제가 또 배우기도 했고 좀 많이 깨달은 면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또 본질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작품, 이야기 소재, 관객으로서 정말 보고 싶었던 이야기. 그게 설령 호불호가 갈리지라도 이게 무슨 설령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저 관객으로서 보고 싶었던 작업,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업을 이번에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좀 때문에 강해서 직접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외국 같은 사례로는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님의 엘마리아치나 그런 1년의 작업들을 직접 자주 제작 인디펜던트와 다를 바 없는 시스템으로 만든 그러한 외부의 경험 사례들도 좀 참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질문을 좀 하신 대로 제가 또 하고 싶고 제가 이건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그런 어떠한 이야기를 제안을 주신다면은 언제든지 그거는 열려 있다.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래서 그런 식의 외부의 작업도 열려 있으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충무로 제작자분들 이거 만약에 보시면은 언제든지 오인천 감독님한테 맞는 시나리오나 기획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영화가 이번에 월화와 그 야경 공포의 택시가 예. 죽음의 택시죠. 예. 네, 같이 개봉을 했는데 예. 이제 개봉을 이제 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야경 죽음의 택시와 월화를 이렇게 동시에 공개, 특별 상영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관객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야경 죽음의 택시 같은 경우는 IPTV VOD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 작품이니까 뭐 공포 영화라는 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욕하면서 보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욕하시더라도 좀 영화 좀 봐주시고 좀 즐겁게 좀 팝콘을 먹는 좀 맛있는 불량식품, 맛있는 분식을 먹는 그런다는 기분으로 영화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개봉 중엔 좋은 작품들 많으니까 그런 작품들도 보시면서 그 틈새에 저희 작품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